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환 교수입니다. 장애인 주치 제도의 중요성과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발제자 토론자들만 모이고 또 좌충들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보고 계신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이 장애인 건강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인데 그 전에 2003년도에 있던 사스나 2015년에 있던 메르스 다 동일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위가 돌연 변이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치명률이 높아지고 또 전파력이 높은 그런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2003년도에 있던 사스가 2015년도에 메르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신종 감염병이 빈발하는 빈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보건의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자체가 인구 집단에 있어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음압 병상이 필요한데 이게 특수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 부분은 이제 공공병원을 비롯해서 또 일부 종합병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다 합쳐도 한 2,000병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자체가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러한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늘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되는 게 다른 나라 상황인데 우리는 다행히 비교적 소규모로 잘 통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어지고 이것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은 언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상황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평가를 해보게 되면 비교적 K 방역은 성공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로 확산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걷잡없이 이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연령을 보정을 했을 때 특히 고령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에 보정된 성연령 치명률을 보더라도 다른 나라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부분이 1차적인 방어선이 무너져서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걷잡없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K 방역이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지면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러한 이제 신종 감염병 자체가 빈발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 취약 그룹의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급격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되기 때문에 2025년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 65세 이상 부분이 전체 인구의 20%를 상회하게 되고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24.3%로 일본 다음입니다. 근데 고령자가 증가되어지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2040년, 5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일본마저도 제끼고 초고령 사회, 초초고령 사회 전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상태로 초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라고 하는 부분이 30%또 40% 정도 육박하는 그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한 그룹인데 고령자와 이제 장애인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고령자도 마찬가지인데 고령자를 보게 되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이들 인구가 높아지지만 또 이 노인 가구들이 굉장히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 가구의 비율 자체가 지극히 높은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의 고민이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형편이고 이 고령 인구의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여서 노인 가구를 초점을 들여보면은 이제 빈곤율이 40% 정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나 이러한 의료 선진국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 노인들의 빈곤율이 10% 내외 정도에 국한되지만 우리는 한 4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만성 질환이 늘고 또 소득 불평등 구조 속에서 건강 불평등 구조로 이어지고 건강 취약급이 느는 것이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노인들의 빈곤율 퍼센트인데요. 4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코로나19의 지금 상황 속에서 그동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의료의 실상, 또 장애인 건강의 실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민낯이 드러났다. 있는 그대로 어떻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던 거가 경북의 정신요양 시설 부분인데요. 여기에 입원했던 입원자가 103명이었는데 코로나19의 감염이 101명이었습니다. 무려 감염률이 98%쪽 부분이고, 또 장기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상생활도 곤란할 정도의 신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모습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난 충격적인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반인권적인 정신장애인들의 입원 시설,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때까지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신적인 피해를 통해서 입원 시설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장기간 가족과 이웃과 단절된 상태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 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해서 다리가 앙상하게 말라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설 자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신병원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다른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소득이 올라갔을 때 결국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게 되고 특히 이제 정신장애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80년대에 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는 국립정신병원을 폐쇄하고 지역에서 재활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주치운동,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런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게 소득 불평등 구조 부분인데 95년도에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이 29.2%인데 2017년 정도가 되면은 50.6%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 IMF를 거치면서 결국에서는 소득 불평등 구조가 미국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보이는데 50%를 조금 넘기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높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 구조는 굉장히 심각한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을 겪는 이제 그룹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건강 불평등, 소득 불평등의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노화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 고령 인구가 늘어났을 때 문제하고 장애인들의 건강 문제라고 하는 같이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하고 거의 이제 일치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 구조, 또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갖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장애인도 사회 하나의 구성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교육이나 또 의료나 소득 보장이나 여러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건강 주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것들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사 인력 부분들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OECD는 3.3인데 우리는 2.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사가 담당해야 되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많고 의사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요게 이제 OECD 평균 부분에 비해서 의사 수가 OECD는 3.3인데 우리는 2.3 정도여서 사실은 인구 집단에서 고령 인구가 늘거나 또는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 건강 취약 그룹이 넣었을 때는 의사의 주 역할 부분들이 1차 의료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면은 물론 재발과 관련된 전문력이나 이런 부분의 요구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같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주치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실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이제 1인당 연간 진료 건수에 대한 것들 보는데 1년에 의사가 진료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행위별 수가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쪽 부분이어서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로 파생되는 또 2차 장애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이 사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사 행위를 하고 또 환자를 불러들이고 짧게 환자를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그런 양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행위별 수가제 구조로서 봐서는 주치 제도가 정착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지금에 있는 행위별 수가의 구조 속에서 장애인 건강 조치가 끼어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지불제도 개편되어져서 보면은 의사들이 장애인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지역사회 내에서 주치가 장애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를 까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는 법적으로 그걸 뒷받침했던 부분이 바로 장애인 건강 주치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것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지금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예. 국민 1인당 이제 외래 방문 건수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형태의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자세한 상담하기 어려운 상태 내에서 많은 진료를 봐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방문 의료를 하거나 왕지를 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자도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지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질은 담보가 되지 않은 선상에서 특히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권은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애인들이 만성 질환을 갖고 있고 이제 건강하지 못하다, 자기가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 자체가 높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이게 만성 질환에 대한 비율 같은 경우도 훨씬 높아서 전체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일반인들은 36%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84%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 당뇨에 가까을 봐서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들의 거주시설 자체라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거주시설 자체도 문제고 또 이동 기반 수단 같은 경우도 많아서 지역사회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그 자체라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 형태의 감옥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장애인의 건강권이 인권으로 이제 부각되는 상태여서요. 네. 이제 그러면 이후에 장애인 주치제도 또 코로나19의 돌봄과 의료가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주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돌봄 시설과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거나 또는 다른 돌봄 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잘 조밀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로서 필요한 여러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자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컴퓨터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장애인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어가서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지원 서비스가 촘촘히 있어야 되겠고,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인 지역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3 커뮤니티, 3 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장애인 주치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메디컬 케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돌봄과 같이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오히려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결국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공급자들이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건강주치 GP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되고, 2차, 3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스페셜리스트 전문 과목 중심으로 재편돼야지만 이것이 유기적인 연계성과 효율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장애인들한테는 이 자가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지하는 거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이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시스템,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스스로가 자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역사회에서는 GP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스페셜 케어가 있는 부분들은 전문 시설로 이동을 해야지만 전체 시스템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의료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돌봄 서비스 또 사회복지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쪽으로 다른 나라들은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가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부분에 주치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장애인 주치 제도 있는데 추진 경과에 대한 걸 보시면 알겠고요. 네. 요 목적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일체류가 굉장히 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네. 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건강 주치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생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성질환 통합 관리에 대한 모형이고요. 네, 넘어가. 이게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 것이 유기적인 연계성과 통합성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것이 결국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 시범 사업의 시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 보게 되면 주장의 관리, 일반 건강 서비스의 연계 부족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재활에 대한 전문 시선들은 전문적으로 더 가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또 인프라를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에서 GP로서 보면은 장애인들의 건강 주치를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것 자체가 또 주치의와 또 전문 서비스를 하는 뭐 재활학 전문이라든가 스페셜리스트와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도 문제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추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지역사회 내에서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재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역사회를 복귀했을 때 그것의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1차료가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세요. 조금 더 1차료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 거시적, 다각적인 전략을 해야 된다. 포괄적인 전국민 주치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나라 현황을 보게 되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은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주치의가 있는 것이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주치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설계가 이미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편한 부분들은 국민들한테 편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가장 사회적인 약자와 또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도가 되고 쓴 거기 때문에 장애인 건강 조치가 발전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건강주치의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건강주치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파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역사회 전체의 시스템 자체가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조가 결국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인프라라는데 중앙, 지방 보건의료 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광역 단위뿐만이 아니고 기초에서 구 단위도 저는 지역, 지방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 단위 부분에 있어서 GP로 역할을 할 뿐, 그 다음에 또 스페셜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싶습니다. 이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부분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사자들이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까지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간다고 한다는 의미 뭐냐면 공급자 중심에서 결국에서는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소비자들이 중심되는 것으로 그리고 당사자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중심이다 당사자 중심으로 가는 전환점 부분에 바로 그 길목에 있는 부분이 장애인 건강 주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중심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중심되는 의료 시스템을 가는 거에 대한 중요한 모멘텀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여기서 나서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 있어야지만 장애인 주치의라고 하는 것들이 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일부 중증의 장애인들을 위한 일부 시스템 부분이 아니고 결국에서는 경증도 포함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뿐만이 아니고 고령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건강 취약 그룹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들이 그 안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모형으로서 우리가 의료복 사회적협동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본인 부담금이 많고 이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장애인 건강 조치를 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또 10% 받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장애인들이 사실은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낮은 상태여서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면제를 하거나
바우처와 결합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소유자들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공급자들한테도 제가 보기에는 진료 시간별로 가중치를 보인다든가 또 장애 정도의 중증제나 복잡성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가중치를 보인다든가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보는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지금의 행위별 수가 부분이 아니고 지불제도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주치의로 참여한 분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로 지금에 있는 수가 구조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고 지불제도 전환을 통해서 과감하게 보면은 등록 장애에 대한 인두제를 도입을 하고 그것에 건강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성과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에 있는 구조 자체를 좀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강화라고 하는 것은 지불제도 변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건강주치에 대한 참여기간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서 장애인 건강주치를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좌장님께서 일찍 좀 꺼내달라고 토론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가능하면 핵심적인 것들만 강조드리고 발제를 조금 줄였는데요. 결국엔 장애인 건강주치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서는 전문 시설로서 재활학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지역사회로 복귀를 했을 때 일반 GP들에 의해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들 또 지역사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해서 지금에 있는 단계 부분을 한 단계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의 제도 설계 같은 경우는 장애인한테 편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편한 제도로 시스템이 발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잘 안착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져서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에 대한 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비춰봐서 지금의 장애인 건강 주치를 활성화하는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의료비가 급등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전략이라는 것들이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